김일성 동지, 무엇입니까? 내래 아주 재밌는 작품을 만들고 있어. 내가 쓴 작품 한번 읽어보라. 일제해방 후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의 군정, 남쪽에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미군정은 국내의 어느 단체도 인정하지 않았던 반면 소련 군정은 북한의 단체들과 협력하며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다수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반대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고 많은 민중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음을 소련은 알고 있었죠. 그냥 냅두면 알아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는데? 당시 사회주의 중심의 북쪽은 이남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반탁운동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신탁 통치를 찬성하였으며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일성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쪽의 지도자들은 대대적인 민주개혁을 통해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바탕으로 견고한 체제 구축을 구상합니다. 그리하여 인민위원회는 가장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요. 한반도 역사상 가난한 농민이 자신의 땅을 가져본 시대는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소작지는 농민들이 살기 힘든 구조였고 일제의 수탈은 그 고통을 가중시켰는데요. 하지만 인민위원회는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라는 구호에 맞게 일제 소유의 토지, 일본인의 토지, 그리고 지주들의 토지 등 모든 토지를 몰수한 후 집집마다 가족의 수와 노동력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죠.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한 가구당 약 4,000평의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농민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땅이 생기다니. 그리고 그 기쁨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환희로 나타났습니다. 토지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 공산당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이 당시 토지개혁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세력이나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들은 대다수가 월남을 하게 되죠. 위원회는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946년 6월에는 노동법을 제정하고 산업시설에 대한 국유화를 진행하였는데요. 결국 토지개혁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국유화 조치는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북쪽 사회에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렇게 북쪽에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8선 이남, 남쪽 상황은 어떨까요? 남쪽에서는 신탁 통치에 대한 찬반 투쟁이 극심했으며 찬탁과 반탁을 넘어 좌우익 간의 이념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연일 서울 거리를 뒤덮고 충돌하며 사회는 극도로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대로 가단 한반도는 분단되고 맙니다. 내가 직접 북으로 가겠소.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서한을 보내 회담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북측은 남북요인 회담이 아닌 정당 및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자고 역제의를 합니다. 김구는 수백 명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분단된 조국만은 막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일명 사김 회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일성의 모략이었죠. 당시 그의 나이 불과 36세, 고령의 남북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하고 그의 입지를 더욱 다지기 위한 하나의 쇼에 불과했습니다. 회담에서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결의문뿐이었는데요. 김일성은 다른 의미에서의 통일정부를 생각하고 있었죠. 평양에서 회담을 한 것이 1948년 4월 19일, 5월 10일 유엔의 감시하에 남쪽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되고 7월 7일 헌법 제정,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김일성이 정말 통일정부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회담을 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형식적인 회담을 한 것이었습니다. 평화적인 정세를 구축해놓고 뒤에선 적화 통일을 위한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이 마오쩌둥의 승리로 끝났고 공산당을 지원했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조선우영군 약 12만 명이 북으로 들어오면서 남과 북의 군사력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하여 스탈린과 회담을 하는데요. 스탈린 동지, 내래고저 한반도는 군사적 수단으로 해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남조선 반동 세력은 평화 통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남침을 반대합니다. 첫째, 북한군이 남한군보다 압도적이지 못하다. 둘째, 남한에는 아직 미군이 있다. 셋째, 38선에 관한 미소 협정이 아직 유효하다. 이 협정이 우리 측에서 파기되면 그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냉전의 상황 속에서 소련은 미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스탈린도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었습니다. 1949년 9월 11일, 스탈린은 북한 임시대사 토운키에게 전문을 발송합니다. 남한군의 인원 및 장비, 전투 능력, 남한의 발지선 활동 상태, 미군의 남한 철수 진행 상태 등을 자세히 보고하라. 1950년 4월, 스탈린을 다시 방문한 김일성. 스탈린 동지, 남조선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우리 북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지, 소비에트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스탈린 동지. 참고로 김일성은 전쟁을 위해 스탈린에게 49번이나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한 극동 방위선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 우리 미국은 국제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선까지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겁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에치슨 라인에 한반도가 제외됨으로써 김일성의 전쟁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움직이기엔 좀 그렇고 일단 옆집의 택동이한테 한번 도와달라고 해봐. 소련은 미국을 의식했기에 대놓고 북한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 스탈린이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택동아, 일성이 만났는데 통일 노래를 한다 아주. 일단 알겠다곤 했는데 너가 동의 안 하면 없던 걸로 할게. 너가 판단해. 사실상의 전쟁 승인이었죠. 국공내정 당시 조선오연군 및 동부 항일연군의 도움을 받은 모택동은 북한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만주에 2만 명의 조선인 사단 병력이 있으며 그들은 국민당과의 전투에 용감히 싸웠습니다. 북한의 지원 요출이 있다면 언제든 북한에 파견 가능합니다. 이로써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은 김일성의 욕심으로 인한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한반도를 초토화시킵니다. 특히 북한의 산업시설 및 발전시설은 모두 파괴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을 기뻐했던 우리가 서로에게 총칼을 겨눈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김일성은 6.25 이후 지도자로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